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도 찬란한 뒷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네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고독의 정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그 공포에 잡아먹혀서 사회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이미 말라버린 상태로 연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그저 실패로만 여긴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준비한 가장 정교한 보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버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겠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이 고요를 나누고 있다는 감각이 때로는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큰 불을 끄시고 은은한 스탠드만 켜두셔도 좋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천천히 돌려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시늘해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서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목소리 한번 듣기가 어렵죠. 명절이 되면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고 평일 낮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대 이 상태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여러분에게 뒤늦게 건네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해방이라는 이름의 훈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온 여러분에게 드디어 그 창살을 부수고 나올 열쇠가 쥐어진 셈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나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듬직한 가장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처절한 욕망들 말입니다. 사실 요즘은 현관문 비밀번호가 가끔 기억이 안 나서 문 앞에서 2분쯤 강제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우주가 베푸는 고독 훈련 아닐까 싶어요.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화들짝 놀라는 일도 있고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온 집안을 뒤지다가 거울 앞에서 허탈하게 웃는 날도 있죠. 젊었을 때는 군중 속의 고독이 왠지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군중 자체가 내 기운을 빨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임에 다녀온 날, 저녁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죠? 최근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오히려 창의적 통찰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파편화된 관계로부터의 이탈과 주체적 고립을 통한 자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이 묵직한 문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 남을 만나느라 정작 자신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오랜 외출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생의 걸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낙엽을 떨구는 계절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 명예들, 자식들의 성취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떨구어 내야 할 낙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낙엽이 사라진 빈 가지를 보며 실패라고 울먹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비로소 나무 본연의 정직한 뼈대를 드러낸 것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가지의 힘찬 각도와 뿌리의 굳센 방향이 비로소 하늘 아래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끔은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사준 최신형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 기계한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 차라리 진짜 혼자인 편이 낫지. 이런 무생물과 감정 소모를 하고 있었나 싶어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솔직한 농담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필 필요도 없고 말 실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혼잣말은 나이 드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를 회복한 증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 사는 사람을 막연히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허전함, 좋은 부모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삼키며 웃어야 했던 그 모욕적인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더 깊이 찢어지는 경험은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이정호 교수가 오래도록 강조해 온 바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과의 침묵이 먼 사람과의 고요보다 훨씬 더 시린 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그것이 고독보다 훨씬 더 잔인한 소외라는 말이죠.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낸다는 격언처럼 고독이라는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야 우리는 내면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수해 오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처럼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졌을 때 그 빚쟁이 목록에서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이웃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단이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자유를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가끔은 무릎이 시큰하고 텅 빈 거실의 고요가 귀를 먹먹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남의 세상 소식처럼 아득하게 들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요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장 충실한 청중입니다. 평생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여러분 영혼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던 지난 날을 보상받는 시간인 셈이죠. 고요는 침입자가 아니라 오래 잊고 지냈던 옛 친구라고 바꿔 불러보세요. 호칭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를 당당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비참함이나 수치로 여기는 낡은 가치관은 이제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관객 앞에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진짜 자신을 대면하는 대기실로 들어선 것입니다. 분장이 짙을수록 얼굴을 씻은 뒤에 시원함도 큰 법입니다. 평생 두꺼운 분장으로 살아온 여러분일수록 이 대기실의 거울 앞이 오히려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파트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노년의 고독은 인생이 여러분의 품격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여러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마지막 성역입니다. 그 성역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고독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두려움을 관통해 평온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정호 교수가 말한 노년의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고독의 결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말, 누군가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환상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가장 시린 추위는 한겨울 벌판이 아니라 식구들이 가득 모인 따뜻한 거실에서 나만 빼고 웃음꽃이 피어날 때 조용히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행복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배달되는 택배 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끊기고 각자의 스마트폰 액정만 바라보며 와이파이 신호보다 못한 감정의 연결을 겨우 이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실 요즘은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성스러운 아침 인사가 3시간이 지나도록 안 읽은 표시가 사라지지 않을 때 내가 이 집안의 공유기보다 존재감이 없구나 싶은 씁쓸한 농담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생일에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이모지 하나로 답이 올 때의 그 허탈함은 또 얼마나 깊은지요. 인간의 뇌에는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외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배제에 따른 전대상피질 배측 부위의 활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마음이 아픈 건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몽둥이로 맞은 것과 비슷한 통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통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착해야 사랑받고 희생해야 인정받으며 참아야만 비로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조건부 사랑의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그 계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갈 때 우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이런 계산적인 질문들이 밤마다 천장을 가득 채우지요. 사실 이건 외로움이라기보다 버림받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 더 가깝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는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밀려올 때가 있죠. 며느리의 한숨소리 한 번에 내 존재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고 손주가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면 내 말투조차 줄여야 하는 그 비굴한 순간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독입니다. 정작 겉으로는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 식탁에서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죠. 여기서 아주 기발하면서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말살이라는 뜻인데 한 인간의 존재 기록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여겨졌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나의 가치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를 잊기 위해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고 과도한 희생을 자처하며 관계의 끈을 부여잡으려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친구 녀석이 야, 그래도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나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지 않겠냐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물 한 그릇 받으려고 평생 눈치 보며 사느니 그냥 정수기 대여를 하나 더 하겠다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 노년이 처한 서글픈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행위는 결국 상대로 하여금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더 많이 참을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외로움의 구렁텅이로 더 빠르게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얻은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 한 번에도 형체 없이 사라진다고 말이지요. 이정호 교수가 평생을 두고 강조해온 내면의 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앞의 것은 원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식도 변하고 배우자도 변하고 수십 년 지기 친구도 변합니다. 그 변덕스러운 타인의 마음에 내 행복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있음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 방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내 마음속의 불까지 함께 꺼트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정서적 상호, 의존성의 비대칭적 소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풀어 말하면 상대는 나를 덜 찾는데 나는 여전히 상대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불균형을 이제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체면이라는 이름의 낡은 옷입니다. 남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 모순된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에너지를 유지하느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프지만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이 두려워서 더 시끄러운 모임으로 더 잦은 전화 통화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도피처가 여러분을 구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이 더 커졌을 뿐이지요. 이제는 가짜 관계의 민낯을 직시할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은근한 통제와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했던 희생들을 이제 조용히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묻어있던 타인의 얼룩들을 닦아내기 위해 찾아온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폐허가 될 수도 있고 찬란한 유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관계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여러분이라는 본질의 빛은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고독의 통증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보내는 아주 절실한 신호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사실 관계라는 건 내 소나귀에 힘을 준다고 해서 머물러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상황이 바뀌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수십 년 지기 친구도 결국은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정호 교수가 평생을 두고 강조해 온 철학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인간의 품격은 외부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고요한 내면의 질서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외로움의 정체는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길 잃은 아이처럼 서글퍼집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자아의 실존적 방향성을 타자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도덕률로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남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던 습관을 버리고 내 안의 양심이 연주하는 정직한 박자에 내 발을 맞추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노년의 고독은 사실 거창한 철학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틈새에 얄밉게 숨어 있다가 예고 없이 가슴을 찔러오곤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순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옆자리에 있던 온기가 사라지고 이불 한쪽이 평평하게 비어있는 그 감각 말이지요. 혹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나는 또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그 아득한 몇 초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눈을 뜬 채로 1시간씩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이지요. 이럴 때는 절대로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에 잠기지 마십시오. 생각은 고여 있을수록 무겁게 가라앉는 법입니다. 대신 발바닥을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입에 물어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내가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니까 일단 봉투부터 뜯어보자. 이런 장난스러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는 일이 왜 그리 구차하게 느껴지는지요. 반찬 하나만 꺼내놓고 맨밥에 김치만 올려서 후다닥 해치우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반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니까 대충 먹는 게 아니라 혼자니까 더 정성껏 차리는 겁니다. 예쁜 그릇 하나를 꺼내고 반찬을 종지에 덜어 담고 한 번도 안 쓰고 모셔만 두던 그 찻잔에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 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차림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를 대접하기 위한 밥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 섬겨야 할 유일한 귀빈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4시 무렵이 또 다른 고비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대를 일몰 우울이라고도 부르는데 뇌 속의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기분이 가라앉기 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시고 남은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5분만 햇빛을 쬐어도 뇌는 스스로를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혹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사소한 일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가장 값싸고도 가장 확실한 항우울제니까요. 이정호 교수가 어떤 강연에서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혼자 사시는 한 82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이 넘으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외롭기 짝이 없는 처지라고 할 만한데 정작 그 어르신 댁에 찾아간 학생들이 놀란 건 집안 가득 흘러나오는 잔잔한 라디오 소리와 식탁 위에 예쁘게 꽂혀 있는 한 송이의 들꽃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들꽃 한 송이를 사줍니다. 이 꽃은 누가 나를 위해 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준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예쁩니다. 이 한마디에 이정호 교수는 평생의 논문보다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나를 대접하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시부모를 챙기고 이웃을 챙기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시죠. 여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 대신, 자식 대신, 그 어떤 세상 사람 대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의 서러움을 녹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힘든 순간은 깊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세상이 잠들고 창밖에 자동차 소리마저 잦아들 때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몰려오는 그 시간 말이지요. 이때는 어떤 분들은 괜히 안 해도 될 전화를 돌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냉장고 문을 괜히 여닫기도 하시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모두 끄시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오직 나와 내 숨결만 남겨두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리고 그 김이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김 속에 하루 동안 쌓인 잡스러운 감정들이 함께 증발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사실 고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독에 맞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와 일과 육아와 효도는 배웠지만 혼자 있는 법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부모님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셨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의 공백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80에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나이에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어색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 더 드리자면 핀란드어에는 칼사리칸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집 안에서 술 한 잔을 천천히 즐기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핀란드 사람들은 이걸 어엿한 단어로 만들 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나만의 시간이라든지 조용한 차 한 잔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이름이 붙은 시간은 하찮은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으로 승격됩니다. 5번째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묵직한 고독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가을, 이런 계절의 고비마다 옛 생각이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이때는 억지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계절의 슬픔은 억누를수록 더 짙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창가에 앉아 그 계절에 맞는 노래 하나를 틀어놓고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젊은 시절에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 보시는 겁니다. 네가 참 대견하게도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같이 잘 가보자.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고 고독이 없는 노년도 없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그 고독을 어떻게 안느냐에 따라 사람의 향기가 달라질 뿐이다. 이정호 교수가 늘 강조하신 대로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꽃보다도 오래 피어나는 향기로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의 층이 쌓여 만들어내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향기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일상의 고비들을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추상적인 위로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아오셨으니까요.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머리에 남아있을 때 바로 실천의 단계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5가지 구체적인 훈련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시고 어깨를 다시 한번 털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일본에는 킨치기라는 독특한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금이나 은으로 이어붙여서 수리하는 방식인데 수리한 자국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어 그 상처를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죠. 우리의 노년도 이 킨치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평생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타인의 인정이라는 싸구려 본드로 대충 붙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고독이라는 귀한 금가루로 그 틈을 천천히 메워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는 더 이상 흉한 결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품격의 무늬가 될 테니까요.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혼자 밥을 먹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하나 모자랄 때 그걸 따질 사람도 없어서 허공에 대고 젓가락질을 할 때의 묘한 허무함이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맛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메뉴 결정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엄청난 권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든 찍먹으로 먹든 혹은 혼자 한 접시를 다 먹든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사실 혼자 있으면 닭다리 2개를 모두 내 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노년이 주는 아주 실질적인 축복 중 하나죠.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숲의 거목들은 서로 가지를 섞지 않아도 같은 땅의 깊이를 공유하며 홀로 당당히 선다고 말이지요. 나무들이 서로 얽혀붙어 살면 오히려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같이 썩고 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존엄이 보존됩니다. 이정호 교수가 말하는 더 인간다운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외부의 평가라는 변덕스러운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말입니다. 이제 본론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음은 아무리 결심해도 막상 혼자 있는 거실에 어둠이 내리면 설탕처럼 허무하게 녹아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지루한 반복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되 매일 하는 것만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문장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딱 한 문장만
3번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물으시고 싶겠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자기가 자주 듣는 소리를 곧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으로 뱉으면 귀가 듣고 귀가 들으면 뇌가 그 방향으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죠. 사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삭신이야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곤 하는데 이건 우리 몸에게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아파야 해 하고 주문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너 참 멋지게 늙어가는구나 하고 농담처럼 건네보세요. 거울 속에 내가 웬일이니 하고 대답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딱 10분만 의도적으로 고요를 채우는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모두 끄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들이마시고 하나, 내쉬고 둘, 이렇게 2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때 마음은 자꾸만 어제 자식이 한 말이 너무 서운했어라거나 내일 비 오면 무릎이 시릴 텐데라는 걱정 쪽으로 도망치려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도망가면 다시 호흡으로 조용히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이 훈련은 학술적으로 신경생물학적 피드백 회로를 통한 인지적 재평가 기제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불안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서핑하듯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여기서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뇌는 완전한 정적보다 백색 소음이 있을 때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방의 정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잔잔한 파도 소리나 숲속의 빗소리를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소리들로 나의 공간을 조율하는 예술적인 행위니까요. 가끔은 자식들이 사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클래식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트로트를 틀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화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흥이 필요한가 보구나 하고 넘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기계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침묵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 속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만 설명하고 변명하게 되죠. 특히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거나 혼자 사니까 이런 게 불편해 같은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그 말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기는커녕 여러분을 자꾸만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 한 문장만 남기세요. 나는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단다. 상대가 더 캐묻는다면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십시오. 입을 닫으면 마음의 창이 열리고 말을 줄이면 영혼의 무게가 실린다는 격언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는 밤의 장면을 바꾸는 상상 훈련입니다. 불이 꺼지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괴물처럼 몸집을 키우기 마련이죠. 이때는 무조건 잠을 청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이나 가장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고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백발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등 뒤에는 여러분이 완수한 평생의 의무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눈앞에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매일 밤 반복하면 뇌는 이 가상의 장면을 점차 현실의 기억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자주 떠올리는 모습대로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쌍한 노인으로 상상하면 몸도 그렇게 구부정해지지만 당당한 어른으로 상상하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의 확보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현실 위에 두 발로 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응급 연락처를 크게 적어서 현관 옆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시고 복용 중인 약과 지병을 정리한 카드를 지갑에 한 장 넣어두세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 한 명과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관계를 확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연결의 끈 하나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불안의 근원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응급 연락처를 적어 두셨는데 나중에 보니 맨 위에 단골 중국집 번호를 적어 두셨더군요. 배고픈 게 가장 응급한 상황 아니겠냐며 웃으시던데 그것도 나름대로 삶의 활력을 지키는 귀여운 비결이겠죠. 이 다섯 가지 실천은 모두 내가 나를 지킨다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려 했던 그 무거운 뜻을 거두어드리고 내 삶이라는 배의 길을 직접 잡는 과정이죠.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자꾸 써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동작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잠시만요. 다섯 가지 실천법을 나열하는 데서 끝내면 이 이야기는 너무 건조해집니다. 그 실천법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삶의 품격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완성됩니다. 아침에 커튼을 제때 여는 것, 식후에 그릇을 바로 씻어두는 것, 자기 전에 침대 옆 정리를 하는 것, 이런 시시한 동작 하나하나가 곧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가 되어주는 거죠. 제가 상담해드렸던 부산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지 5년째 되던 해에 우울증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자그마치 반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창문을 전부 활짝 여시고 현관 밖 복도까지 한 번 쓸고 들어오시는 습관을 만드신 거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집을 대접하니까 내 집도 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집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집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공간과 나의 관계도 결국 쌍방통행이라는 깊은 지혜가 담긴 한마디였죠. 혹시 여러분도 집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계신가요? 자식들이 두고 간 짐,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비닐봉지들, 몇 년째 한 번도 안 꺼낸 옷들 말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심리적 무게입니다. 이정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물건의 침묵이 마음의 소음을 키운다고 표현하셨어요.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비워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같은 크기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평온함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죠.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함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텔레비전 중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자기 직전까지 그 소리를 방패 삼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고독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덮어둘 뿐입니다.
덮인 고독은 밑에서 계속 곰팡이처럼 번집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되도록 소리 없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그 정막이 낯설고 무섭겠지만 일주일만 견디시면 오히려 그 고요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옛날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 말을 못 해줬을까? 그때 그 선택을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애쓰는 에너지는 미래를 만드는 데 쓰셔야 합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최선을 다한다. 이 문장 하나로 후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교의 덫입니다. 주변 누구는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누구는 건강하게 등산을 다닌다더라. 이런 비교의 말들은 모두 독약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은 언제나 내 현실보다 반짝여 보이는 법입니다. 그 집의 커튼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어제와 내 오늘만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었다면, 어제보다 한 숟가락 더 챙겨 먹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인천의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일지를 매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 그리고 내일 나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 1가지. 1년 동안 이 일지를 쓰신 뒤에는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해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을 보는 내 눈이 바뀌었어요. 같은 하루가 갑자기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같은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을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경이로움을 읽어냅니다. 그 차이는 결국 내면의 질서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6번째 실천법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에 해본 적 없는 작은 새로움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다른 동네의 시장을 한번 걸어 본다든지, 안 마시던 차 한 봉지를 사 본다든지, 안 들어본 장르의 음악을 한 곡 들어본다든지 하는 아주 사소한 새로움 말이지요. 뇌는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서서히 녹슬지만 새로움이 약간만 첨가되어도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인지적 자극을 통한 신경 가소성의 유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치우고 그냥 호기심이라는 근육을 매일 조금씩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째는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뇌 훈련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웃이 인사를 건네준 일, 기사님이 거스름돈을 정확히 주신 일,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했던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훈련을 한 달만 지속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자동적으로 좋은 것을 먼저 찾는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서 드러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2다리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능력,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감각,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정호 교수는 이것을 살아있음의 기본 예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이미 품위가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실천과 태도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그 조용한 결심 말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은 고독한 유배지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사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년의 진짜 축복이 비로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눈꺼풀이 슬슬 무거워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실천법들은 사실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오직 그 하나입니다. 아침 문장을 외우고 10분 동안 숨을 고르고 밤에 상상 훈련을 하는 그 모든 동작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실천이 다소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장을 까먹으셔도 괜찮고 호흡이 자꾸 끊겨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려 한다는 그 마음의 방향, 그 하나만 살아있으면 길은 저절로 닦입니다. 이정호 교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완벽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이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서툰 자신을 너그럽게 보아주세요. 완벽한 노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노년이 있을 뿐입니다. 그 너그러움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세월의 숫자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슴속에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약해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아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정의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충실한 하인처럼 그 명령을 따르며 급격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요한 대화를 통해 그 낡은 정의를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수십 년의 폭풍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만의 섬에 도달한 당당한 삶의 주인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노년기 정체성의 목적론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쇠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의 의미와 존엄을 향해 자아를 새롭게 설계하는 능동적인 과정이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은 여러분이 왜 이제 와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대학에서 인내와 생존이라는 전공을 수석으로 졸업한 박사님들입니다. 물론 가끔 돋보기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이마 위에 얹은 채로 집안을 뒤지는 허당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내 머리가 너무 중요한 지혜들로 가득 차서 사소한 데이터들은 잠시 압축해 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파일이 너무 많으면 검색 엔진이 좀 느려질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고독이라는 단어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괴로움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기쁨을 뜻한다고 했죠. 여러분의 노년은 외로움이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어내고 고독이라는 반짝이는 훈장을 가슴에 다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간에 자신의 행복을 묶어두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갈 곳을 정하고 내가 먹을 것을 고르고 내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방의 사장이라는 기분으로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비록 직원은 나 혼자고 복지도 변변치 않지만 상사의 잔소리도 없고 야근 여부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꿈의 직장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도까지 여러분의 주권 아래에 두십시오. 타인에게 뻗쳤던 그 마음의 손을 조용히 거두어 여러분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품격은 완성됩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품격 있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꽃이 오래도록 피어납니다. 자식들에게 나를 보러 오너라 하고 퇴근하는 대신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지며 잘 살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는 대신 여러분의 평온함을 담고 싶어 하며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맺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십시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배신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주연 배우이자 동시에 가장 다정한 관객입니다. 여러분의 서툰 춤사 위에도 깊게 파인 주름에도 가장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이 선언이 가슴에 스며들기까지는 어쩌면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에는 예전의 불안이 불쑥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듯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대로 포기하지만 마세요.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재시작 버튼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버튼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흘리신 눈물, 직장에서 참아내신 모욕, 부모님께 못 드린 효도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깊은 강을 이루는 수많은 지류였습니다. 그 강은 이제 바다를 향해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곳이지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도달한 이 노년이라는 바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곳이지요. 이정호 교수가 종종 인용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강은 바다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바위를 돌아가지만 바다는 단 한 번도 강에게 왜 더 빨리 오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여러분이 도착한 지금이 바로 가장 이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슬픔을 미소로 덮고 수천 번의 포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위대한 승리자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찬란한 여백입니다. 나는 늙어서 저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정돈되는 사람이며 외로움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으로 강해지는 사람이다. 이 선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고요한 집이 이제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축복의 성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이되 완벽하며 고요하되 충만합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의 바다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잔잔한 등불이 되어 밤새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을 가득 채운 고요는 이제 여러분을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는 비단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의 별들은 여러분의 고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명하듯이 소리 없이 반짝이고 여러분의 고른 숨소리는 그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해내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흘려보내시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평온한 꿈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고독은 오늘보다 더 향기로운 축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여러분의 눈꺼풀 위로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온전한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시며 이제 그만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